포스트 휴먼과 신유물론, 물질, 몸, 도시. 정말 요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주제입니다. 이렇게 이른 시간에 많이 오신 것만 봐도 그 분위기를 제가 짐작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저는 서울대학교 한남식이라고 합니다. 한국철학사상연구에서 연구협력위원장 일을 하고 있고, 그래서 오늘 저에게 사회를 맡겨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이 주제와 연관해서 우리가 이제 스포를 준비를 했는데, 그 주체가 이제 상당히 여러 아주 연구가 우수한 연구소들이 참여해서 같이 하게 되어서 아주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한국철학사상 연구회하고 한국 포스트 휴먼 연구회 연합학술대회라고 되어 있지만 주체가 이제 굉장히 여러 단체들인데요. 왜 그러냐면 이제 포스트 휴먼 연구회에 이제 그 회원 학회들이 서울시립대학교 도시문학연구소, 숙명인문학연구소 HK 사업단, 중앙대학교 인문콘텐츠연구소 이렇게 이제 있기 때문에 포함 관계가 그래서 이렇게 그 연합학술대회는 두 학술 단체가 있지만 주체는 굉장히 여러 학술 단체가 이제 적히게 될 이제 이유는 이제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관은 이제 성균관대학교 교양기초연구소에서 하고 후원은 성균관대학교 교양기초연구소와 한국연구소가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바로 시작을 할 건데요. 먼저 그 한국 포스트 휴먼 연구회 회장이신 건국대학교 김종갑 교수님의 개회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집을 나서는데 마치 봄날 아지랭이가 아른가는 듯한 그러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걸으라고 초대하는 듯한 그러한 느낌이 들었고요. 근데 우리는 걷는 것보다는 모여서 먼저 하고 토론하고 공부하는 것을 선택을 했습니다. 제가 오늘 학술대회 참여 기간이 많아가지고 제가 머리서 담지를 못해서 부지런히 메모를 해놨는데 차인선 선생님께서 이미 다 소개를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다시 굳이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오늘 학술대회 제목이 포스트 휴먼과 신유물론, 물질, 몸, 도시입니다. 이 제목 자체가 많은 것들을 시사하고 있죠. 인간이 아니라 포스트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유물론이라 반면론이 아니라 신유물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도시 문제도 여기에 연관되어 있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를 신유물론, 적인 방금론이 자연을 얘기하고 인류세, 지구를 얘기할 때 많이 논의가 되고 있는데요. 지금 그 전에 우리가 자연을 얘기하던 게 어느새 자연이 아니라 지구로 바뀌었죠. 그리고 동물을 얘기하던 게 어느새 비인간 존재로 바뀌었고요. 이러한 그 명칭의 변화들이 이미 많은 것들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별 말하면 전례 없는 어떤 존재 위기의 직면에서 그러한 위기를 대면하고 넘어서고자 하는 그러한 의지가 되어 있죠.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존재론적인 위기에 처해 있었다면 지금은 존재론적인 위기라는 말이 사치스러울 정도로 존재 위기에 처해 있지 않나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위기 앞에서 우리가 굉장히 감정적인 격앙된 반응을 보이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저기에서 우익들이 득세를 하고 그리고 이제 토론하고 고민하는 정치에 대한 혐오, 그래서 격앙된 감정을 취하는 그러한 정치들이 저희를 둘러싸고 있고요. 이러한 상황에서는 우리가 모든 것들을 친구 아니면 적으로 양단하기가 쉽죠.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게 인문학이죠. 인문학은 친구와 적으로 나누지 않고 양자의 차이를 섬세하게 짚어보고 고민을 하는데
그것을 칼날로 나누어서 친구간적으로 일종의 스테이트 오브 익셉션을 만드는 게 정치인데, 그러한 정치에 대해서 우리가 저항하고 대안적인 담론을 모색하는 게 저희 인문학의 소명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러한 이유로 저희가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저희 제목이 얘기하는 것처럼 저희가 문제식 가지고 또 새로운 화두로 고민하는 문제들이 존재와 비존재의 문제, 인간과 비인간, 행위자와 피행위자, 그리고 능동과 수동, 그리고 우리 머리 사이의 안과 바깥, 이러한 문제들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잘 지적해내는 게 포스트 휴머니즘하고 신유물론이라는 방법론들이죠. 특히 포스트 휴머니라는 문제식이 초면하게 가여드는 게 AI라든지 로봇이라든지 생명 연장이라든지 인간 신체 강화라든지 이런 이제 새로운 과학 기술의 발달과 더불어서 우리가 인간을 재살려야 되는, 그리고 기존의 인간과 비인간 나누었던 인본주의 이분법들에 대해서 우리가 해체하고 새로운 대안을 모색해야 되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의 해체 비평과 구조주의가 득세하던 시절에는 이러한 문제시들이 엔티 휴머니즘, 과거 휴머니즘을 반성하는 단계에 머물러서 있다면 우리는 반성하는 단계에서 넘어서서 새로운 대안, 그리고 새로운 환경 속에서 진통하고 있는 그러한 단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신유물론은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이러한 문제를 바라보는 틀들, 단연론이나 인물론, 이것을 새롭게 재편성하는 단계로 우리가 접어들고 있고요. 이때 우리가 물질의 관점에서 행위자, 그리고 개체와 네트워크라든지 혹은 어셈블리라든지, 그래서 기존의 인간 행위자와 비인간 물질로 편리하게 나눴던 이분법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고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는 지점에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일상에서도 이러한 고민의 현장들을, 지점들을 우리가 일상에서도 많이 만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공안 이론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일상의 질서를 재편성하고 일상의 질서를 반성하는 그러한 담론으로 융합되고 있다, 그리고 소화되고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저희가 이러한 인간과 비인간, 그리고 물질과 행위자와 피행위자, 그리고 능동과 수동이라는 문제를 이 학교들이 빌어서 논의를 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이런 논의가 의미심장한 게 적어도 신유물론적인, 그리고 또 포스트휴머니즘 한 갈라에 있어서는 물질하고 비물질, 담론들, 생각을 구별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이러한 담론들이 현실을 바꾸는, 물질의 질서를 바꾸는 수행 효과가 있다면 이러한 담론들도 물질에 못지않는 그러한 스테이터스를 가지고 있죠. 따라서 과거의 어느 때보다도 우리의 학문적인 논의들이 현실의 지형을 재편성하고 현실의 지형을 새롭게 모색하는 그러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인문학의 축제는 학술대회죠. 그리고 축제에는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사회자님께서 소개해 주셨던 것처럼 많은 단체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축제에는 떠들썩한 게 소음이 축제의 특징이죠. 그래서 발표가 있고 발표에 대해서 우리가 소음을 만드는 토론, 질의 같들이 있을 테고요. 그리고 또 여기서 빼놓을 수 없는 게 축제는 언제나 다가와 뒤풀이가 뒤따르죠. 그래서 나중에는 우리 학문적인 논쟁하고 먹고 마시는 거하고 구별 자체가 시속되어 버립니다. 제가 50년 전에 플라톤의 심포지움 읽으면서 굉장히 주눅이 들었었는데요. 지금 알고 봤더니 이런 자리가 바로 심포지움이고 플라톤의 저술의 근간이 되어 있더라고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학술대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준비하시고 노력하시고, 그리고 또 많은 또 재정적인 사회적인 지원을 해주셨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살려서 이 학술대회를 활기 있고 의미 있고 그리고 기억에 지속적으로 남는 그런 학술대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발표자 선생님들, 사회자 선생님들, 토론자 선생님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인사 말씀을 매듭치기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포스트 휴먼 연구의 회장이신 김종관 선생님 말씀 들었습니다. 대해서고요. 이어서 한국 철학사상 연구회 회장이신 성균관대학교 박정화 교수님 축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성균관대 박정화 교수입니다. 박수치기 유명한 타입이거든요. 원래 제가 뭐 축사는 아니고 저도 공동 호스트의 한 사람으로서 저희가 2000년도에 같은 멤버로서 이 학회를 지금 같이 개최하고 있고 또 지금 주관인 성대 교양기초교육연구소 제가 직전 소장이어서 현 소장한테 위임을 받아서 오늘 현장을 다 저희가 서비스를 해드리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가 토요일날 셔틀을 없애버리는 바람에 학교 올라오시는데 약간의 어려움이 있었던 건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원래 한철년은 학회하면 오전에 절대 사람들이 안 오거든요. 근데 보니까 포스트 휴먼 학회분들이 굉장히 열심히 하고 그래서 제가 뭐 중요한 말씀을 김종관 선생님이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약간 실수한 건 이름표를 여러 학회가 모일 때는 준비를 안 했는데 서로 대면대면 하는데 뭐 그래서 일단 호구 조사를 좀 해볼까 합니다. 제가 소설 여쭤볼 테니까 소를 좀 들어주시면 2번 드셔도 되죠. 서울시립대 도시인문학연구소. 이게 실적이 보여지고 그 다음에 숙명인문학연구소 HK 브라더스 아웃다. 여기 이제 주로 소수로 승부를 보시는 중앙대학교 인문컨텐츠 연구소. 한철년. 아침에 잘 안 오잖아요. 2번 드셔도 돼요. 역시 한국 포스트 휴먼 연구회 압도적으로 많으시죠. 저 밤에 연구를 열심히 하시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셔야 되는데 예, 그 외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이제 원래 세션을 나누거나 이런 게 아니고 한 세션으로 여러분들이 발표하시다 보니까 발표 시간도 적고 토론자도 따로 없습니다. 사회자가 토론자인 셈이고 그래서 이 플로어에 계신 분들이 자유롭게 논의하고 발표하실 수 있도록 학교 사정으로 아마 지금 무선 마이크 준비가 잘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질문하실 분은 앞으로 살짝 나오셔서 준비했어요. 학교 사정이 좀 나아졌네요. 질문을 좀 하시고 그리고 나중에 가능하시면 시간이 짧아서 다 논의를 못 하실 겁니다. 저녁 식사할 때 오셔서 같이 논의하시고 좀 서로 대면대면한 상태니까 약간 이렇게 눈이 마주치면 서로 인사도 하시고 앞으로 언제 볼지 모르시고 그리고 이렇게 오늘 하루를 즐겁게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한철년은 아시다시피 막스의 영혼이 여전히 토대가 되어 있는 단체고 그래서 휴머니즘과 구유물론 역사이론과 변주법적 유물론에 기초한 단체입니다. 그런데 개인 연구자들은 이 자본주의의 변화, 상황의 변화 때문에 굉장히 고민하고 있고 혼란스러워하고 있고 한철년 입장에서는 오늘 여러분들이 주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신유물론 주제도 한철년 내부에서 굉장히 고민하고 있거든요. 한번 저희 고민의 한 자락을 같이 하면서 여러분한테 배우는 그런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이 높은 지대까지 와주신 걸 다시 한번 성대 교수 입장에서 감사드리면서 축사는 좀 이상하지만 제 인상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국철학설상연구회 회장이신 박정화 교수님 축사 잘 들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대회사 관련해서는 마무리를 하고요. 바로 이제 일부 이제 심포지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문민 선생님 하실 때는 이렇게 계시더니 오셔서 좀 계셔서 좀 혼자 내버려 두시고 아니, 발표할 때는 없었어요. 그러실까요? 네, 먼저 이렇게 학교에서 발표하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요. 예, 그리고 또 선생님도 오랜만에 뵙는 선생님들도 계시고 선배님들도 계시고 조심스럽지만 제가 이제 아까 그 김혜 선생님께서 이렇게 막 본의다처럼 말씀하셨는데 그건 아니고요. 저도 지금 계속 공부를 하고 있어서 그래서 이제 과정 중에 있는 물론 이제 신인물론 자체가 이제 과정 중에 있는 거라 저도 계속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좀 어렵게 봐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신인물론과 드레즈 존재론이라고 하는 파트 1 이렇게 제가 발표문에 넣어놨고요. 그리고 드레즈의 하이데거 시험과 신인물론이라고 하는 부제로 발표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드린 저기 앞에 보니까 이제 그 글이 있던데 이 글은 완성된 건 아니고요. 그래서 뭐 곳곳에 오타가 발견되고 그래서 제가 가면서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설명하면서 읽으면서 이렇게 좀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서론 부분을 보면 신유물론에서 트레이스락으로 연원했다는 것은 이제 분명하죠. 그리고 이제 초기 신유물론자들 같은 경우에는 로즈 브라이거트나 마누엘 데란다 같은 경우에는 이제 90대 초와 95년도 정도 이렇죠. 그리고 마누엘 데란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유물론이라고 하는 그 글을 그 개념을 사용하는 것이 90년대 초 이제 인터넷에 그 올려놓은 그 천혜공원 해석 좀 보도를 지지락해서 그 짧은 논문에서 신문이라고 하는 말을 쓴 것으로 알고 있고 로즈 브라이거트 같은 경우에도 이제 본격적으로 쓴 건 2000년대 초의 그 논문집 안에서 그 괴물론이라는 그 논문에서 이제 사용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그리고 또 그 전에 이미 이제 그 90년대 중반 정도에 그 신유물론을 사용했죠. 그 용어 자체는 드레즈의 스피노자와 표현의 문제에 나오는 1968년도에 이제 차야반복 분원으로 사용된 그 나온 논문의 뒷부분에 나오는 그 용어가 되겠죠. 우리 번역서에는 이제 물질주의, 신형식주의 뭐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신유물론이라고 하는 용어 자체가 이제 드레즈에서 나왔다. 그리고 이제 그렇다고 해서 뭐 드레즈의 철학이 신유물론을 본격적으로 전개하는 것은 아니죠.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유물론자들이 초기부터 드레즈의 영향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둘레즈의 영향사 안에는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있고 또한 이제 갈라지는 부분도 있다. 그리고 또 이제 신유물론자들마다 둘레즈의 영향을 적극적으로 긍정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도 이제 미리 말씀드립니다. 특히나 이제 그 헤러웨이 보통 이제 신유물론의 범주 안에 누굴 넣느냐가 이제 논쟁거리가 되죠. 그래서 이제 헤러웨이나 카렌 바라드를 신유물론자로 넣을 수 있다면 헤러웨이 같은 경우에도 둘레즈와 헤러웨이 철학의 친연성에 대한 연구는 계속적으로 연구자들한테 있어 왔죠. 논문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헤러웨이는 언젠가 그 대담에서 얘기를 하죠. 대담에서 이제 자기는 둘레즈를 무시 싫어한다. 그러니까 다들 둘레즈를 무시 싫어한다. 이게 어떤 맥락이었냐면 둘레즈 가타리가 천왕의 공원에서 이제 야생동물에 대해서 논하는 것을 봐라. 근데 그 사람들은 모두 다 반려동물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는다. 그게 뭐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곤 합니다. 그리고 이제 카렌 바라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터뷰에서 또한 얘기를 하죠. 인터뷰를 물었습니다. 그 둘레즈에 대해서 이게 좀 그 뮤리스죠. 카렌 뮤리스나 이런 사람들이 그 카렌 바라드와 이런 이제 굉장히 따르고 하는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이 사람이 낸 논문도 있죠. 둘레즈와 카렌 바라드의 유사성에 대한 논문이 있는데 그와 같이 이제 그 유사성들이 있는데 어떻게 둘레즈는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바라드 같은 경우는 나는 솔직히 말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잊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봤을 때도 사실 신유물론자들과 딜러즈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자신을 인정하는 사람들 쪽이 있고, 그리고 또한 그것을 인정하지 않지만 연구자들이 보았을 때 딜러즈 진성이 굉장히 강하다라고 하는 철학자들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신유물론과 딜러즈의 철학의 관계는 이와 같이 하나의 동형성으로 볼 수도 있지만 그 동형성 안에는 이질성을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유물론이 딜러즈 철학 안에서 또는 딜러즈 철학이 신유물론 안에서 어떻게 지속되고 또한 어떤 방향에서 동형성을 형성하는지 또는 이질성을 형성하는지 탐구하는 것이 신유물론에 대한 연구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주석 2에는 이제 생기론에 대해서 얘기를 해놨는데요. 이 생기론에 대한 얘기는 좀 앞에 많이 하셔가지고 제가 뭐 질문을 받으면 얘기를 좀 하도록 하고요.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유물론과 딜러즈의 관계에 대해서 1차적인 탐구 지점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2페이지의 첫 부분인데요. 1차적인 탐구 지점은 존재하는 것에 대한 접근 가능성 태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접근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접근하느냐. 일단 이제 이러한 문제의식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신유물론에서는 접근하는 자, 그리고 접근되는 물질이라고 하는 이분법 자체를 미리 기각하고 시작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각하는 방법들을 이제 신유물론자들마다 조금씩 다른데요. 주객 이분법에 기반해서 사유하는 것, 그것은 사실상 이제 신유물론에서는 굉장히 회피하고자 하는 것이기도 하죠. 어쨌든 간에 이와 같은 방식의 접근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느냐, 신유물론은 접근 가능하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럼 어떤 방식으로 접근 가능한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앞서 이제 발표하신 김 선생님 얘기와 좀 이어서 얘기를 한다면 재현성과 비재현성 문제가 있는데요. 신유물론적인 사유의 구도 안에서는 재현성과 비재현성이 이제 이분법적으로 나뉘지 않죠. 재현적인 것을 이제 부정하지 않고요. 딜러즈 자신도 이제 재현적인 것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비재현적인 것을 발견하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발견법적인 원리로서 재현적인 것을 사용한다, 그렇게 말을 할 수도 있겠지만, 재현적인 것이 지향하고 가리키는 것이 비재현적인 어떤 잠재성의 시대, 딜러즈가 얘기하는 어떤 생성의 주름들과 같은 것이 되었을 때 그 재현은 성공적인 재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다만 재현이 재현으로서 그쳤을 때 그것은 실패한 재현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와 같은 방식의 접근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는 이제 콘택 메이아수가 이제 얘기하는 바로 두 가지 이제 방식들이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수학에 대한 방식이죠. 물론 이제 콘택 메이아수의 수학은 그의 스승인 스승의 어떤 알렌 바디우가 얘기하던 집합론에 해당되는 수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과학박 소설이라고 하는 장르를 통해서 그러한 비재현적인 것에 다가갈 수 있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딜러즈의 경우는 이제 이와 같은 방식을 사용할 때 무엇을 사용하냐면 딜러즈에게 비재현적인 부분이라고 했을 때 그것은 현행화되어 있는 사물들이나 객체들이라고 보기보다는 현행화되지 않은 상태, 즉 강도적인 지점을 넘어서서 잠재적인 것이 있는 것, 거기에 앰플리카시용되어 있는, 함축되어 있는 것들, 그것의 미분적인 것들 또는 이제 규정되어 있는 것들, 미규정되어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미접근화이라고 하는 수학을 통해서 어느 정도 접근할 수 있다. 이게 주의해야 될 텐데 딜러즈 같은 경우에도 늘 수학적인 방법론을 얘기를 할 때 수학적인 방법론이 가지고 있는 한계에 대해서는 늘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딜러즈의 사회 방법에 보면은 수학적인 것은 수학적인 것일 뿐이다라고 하는 취지의 말들이 한번 나옵니다. 그와 같이 딜러즈가 수학을 통해서 잠재적인 것의 비재현성을 드러내고자 했다라는 식으로 신유물론적으로 얘기할 때 주의해야 되는 것은 수학이라고 해서 행위상학적인 의미에서 좀 존재론적인 의미에서 이 잠재성을 지대가 가지고 있는 비재현성을 모두 다 드러낼 수는 없다라고 하는 그럼 여기에서 이제 하나의 문제의식이 생겨나게 되는데요. 그와 같은 방식으로 이제 드러나지 않는 지점들은 모두 다 드러나지 않는 것으로 은폐되고 물러선다라고 하는 질문이 가능합니다. 이것은 이제 전형적으로 이제 하이데거적인 구도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저는 그래서 이제 딜러즈가 이와 같은 잠재성과 현행성이라고 하는 측면들로 자신의 존재론을 꾸릴 때 영향을 받은 것이 하이데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데 이제 들려주는 자신의 논문에서 자신의 책 타협 원복에서 하이데거에 관해서 거의 한 11번 정도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많이 이제 얘기를 하지 않는 편이죠. 다른 유명한 철학자들에 비해서는. 그런데 이제 하이데거를 얘기를 할 때는 항상 항상은 아니지만 대체로 보면은 이제 수리 철학자, 프랑스의 수리 철학자인 로트망을 경유를 한다라고 하는 측면이 이제 많이 보입니다. 이러한 주장은 저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제가 참고 그게 조석에도 다루지만 록스 패든이라든지 제임스 바커와 같은 블레즈 연구자들도 마찬가지로 로트망의 이제 영향을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사회 반복을 이렇게 자세히 보시다 보면은 그 안에서 로트망 얘기를 하는 부분이 나오고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지점을 형성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알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제 로트망이 왜 중요하냐면 로트망의 시각으로 하이데거의 존재론적 차이라고 하는 개념을 이제 가지고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존재론적 차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올 때 로트망이 얘기했던 지점과 그리고 하이데거가 하이데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지점이 회절된다. 네. 풍류물적으로 얘기하면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그 지점들을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이 페이지 제가 빨리 하겠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두 번째 맨 밑에부터 하겠습니다. 들려지는 차이와 반복에서 로트망은 자신의 변증론, 즉 문제-해의 관계를 주관하는 이념론의 수학철학자로 바라보고 로트망은 문제들은 무엇보다 먼저 변증론적인 기초개념들 사이의 이념적 연관들이라는 점을 명쾌하게 이해하고 있다. 블레이즈는 자신의 해들에 대해 문제는 초월적인 정신에 내려진 관계에 있습니다. 그것이 초월적인 것은 문제가 발생적 요소들 간의 이념적 연관이나 미분비들의 체계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미분비 또는 이념적 연관이란 잠재적 차원에 대한 수학적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죠. 다시 말해 잠재적인 것은 초월적 내재성이라고 하는 전반적인 기준 안에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둘레즈도 이제 이 이념적인 부분을 얘기할 때 초월적 그리고 내재적이라고 하는 말을 섞어서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것을 합쳐서 초월적 내재성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초월적 내재성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도 둘레즈는 이제 미적분학에 관한 얘기들을 가지고 옵니다. 특히 이제 둘레즈가 미적분학 얘기할 때는 그 당시에 발달했던 미적분학을 가져오기보다는 볼타스 노물렌과 같은 이제 초기 미적분학자들의 얘기들을 가지고 오는 경향이 많이 있죠. 그래서 조석에 제가 얘기를 해놨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하이데거에 관한 문제의식은 존재의 본성을 하이데거에게 관건적인 문제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다들 아시다시피 존재의 본성을 명확히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건 존재와 진리의 본성 이게 함께 가는데요. 왜냐하면 존재라고 하는 것은 탈은폐하는 것이고 진리라고 하는 것은 알레테이아 즉 레테 망각으로부터 구출해내는 것 아닌 망각 상태에서 벗어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존재와 진리의 본성을 아는 것인데요. 이거는 이제 하이데거는 존재를 들려주는 의미를 취급하지는 않죠, 물론. 그러나 그것은 동시에 존재에 관한 어떤 문제 틀과 연결된다라고 하는 것이 로트망의 이제 견해라고 볼 수가 있고, 이는 그것이 하이데거가 강조하는 근거, 그룬트와 연관된 것으로 발생합니다. 둘레즈를 따르면 둘레즈에게서 이 근거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제 비존재의 문제의식과 으로 이어지고 그리고 또한 하이데거의 경우에는 이것이 탈근거의 문제들을 생성해낸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그룹 모두 이제 진리의 문제와 함께 가는 것이죠. 근거의 문제로 하는 최초의 물음조차 존재와 진리의 문제를 해명하는 과정으로 얽혀있다라고 하이데거는 직접 근거의 문제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래서 하이데거에게 존재라고 하는 것은 선행적으로 이해하는 것이고 초월적이고 존재의 본질의 근거가 속하는 것이 되죠. 4페이지 넘어가서 이제 좀 넘어가겠습니다. 로트망 두 번째 문단부터 하겠습니다. 로트망은 하이데거에서 근거 탈근거의 이격이라고 제가 이렇게 붙였습니다. 이격. 여기에 대해서 논쟁들이 많이 있겠죠. 존재론적 차이에 있어서 존재와 존재 사이의 상관관계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많은 선생님들의 얘기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격에 시작해서 로트망은 여기 시작해서 수학을 재구성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메타 수학이라고 붙입니다. 그래서 하이데거의 분석은 존재와 존재의 구분을 기반으로 하는 것이죠. 그 구분에 따라서 수학을 바라봄으로써 수학이 가지고 있는 행위상학적인 측면들을 이제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단의
밑에서 네 번째 줄을 보겠습니다. 세계에 관한 존재적 개념은 현존자의 이념으로 생성되는데 여기서 현존자는 로트망에게 매우 인간적인 요소를 이해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로트망의 이제 책에 보면은 나온 그 New Research on the Dialectical Structure of Mathematics라고 하는 그 논문인데요. 이게 이제 이 논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들려즈가 이 논문을 굉장히 중립적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인간적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그렇다 해도 현존자라고 하는 것이 아시다시피 인간적인 것은 머무르진 않죠. 그래서 비인간적인 의미를 완전히 훼손하지 않죠. 존재에 관한 이념들, 둘레즈에게서 이념들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하기보다는 인간적인 의미를 분차화한다, 라고 저는 봅니다. 그 인간과 비인간이라고 하는 것도 이분법적으로 나눈다는 것은 신중론의 견지에서는 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항상 이제 그래서 들려져에게 마찬가지입니다. 존재와 반존재라고 하지 않습니다. 존재와 비존재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항상 그 둘 사이에 어떤 방식으로든지 관계성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이 지점에서 이제 신중물론하고 사변적 실제론 또는 트리플 O와의 관계가 이제 또한 나타나게 되는데요. 트리플 O의 경우에는 객체와 객체 간의 서로 간의 물러남, 멀어짐을 굉장히 강조하죠. 하마에서. 그런데 신중물론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방식의 물러남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은폐되어지고 그리고 인식 불가능하게 되어지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으로 바라봅니다. 이것은 들레즈에서 있는 그 자유의 구도와 이어진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한 신중물론적인 사유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이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냐면은 이제 하이데거의 존재론적 사회에 대한 로트망의 해석 안에서 둘레즈가 어떤 방식으로 이념적인 것을 바라보는가라고 하는 것을 충분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은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5페이지에 보시면은 그래서 로트망이 수학을 변증론이라는 개념으로 심층적으로 이해하고자 하는 것은 탈부패로서의 근거지움이 일반적인 수학에서는 해결될 수 없는 자체 근거지움들을 불신말을 해결하는 것이고 이것의 수학적인 논의는 바로 게델의 논리에서 나온다라고 얘기합니다. 게델의 논리를 다들 아시겠지만 수학은 그 자체로 완결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제 메타수학적인 행사학적인 절차와 같은 것들이 요구된다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둘레즈의 변증론과 로트망의 변증론이라고 하는 것이 겹치죠. 둘레즈는 로트망에 따르면 이런 의미에서 과학은 언제나 자기 자신을 뛰어넘는 변증론을 참여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그 변증론이 가지고 있는 분업적인 역사도 또 비판하죠. 자, 그리고 5페이지의 맨 마지막 부분 들어오겠습니다. 차이와 반복에서 변증론적 이념 문제들과 해들에 관한 드레이저의 존재론이 로트망의 의미를 그대로 채택하기 때문에 이 사실은 드레이저에 대한 하이데거의 영향을 증명한다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이제 논의에서 제가 로트망의 언급과 드레이저의 언급들이 겹치는 부분들 얘기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둘레즈는 로트망에 관해서 이념적 차원에서의 변증론에 대한 논의를 전적으로 수용하고 그 안에서 하이데거의 존재론적 차이를 자신의 잠재성 현역성을 측하게 들어가는 그렇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제 주장입니다. 그리고 이에 기반하여 스피노자도 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둘레즈와 하이데거를 로트망의 경우에서 하이데거의 영향사를 좀 살펴볼 수 있고 이를 통해서 이제 하이데거에 대해서 둘레즈가 어떤 방식으로 극복하느냐라고 하는 것도 볼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방면에서 최근에 신유물론자들, 특히 이제 소행적 신유물자들, 그리고 이제 특별히 얘기를 하자면 토마스 네이버 같은 이제 신유물자들이 바로 이 지점, 주름이라고 하는 지점, 둘레즈의 개념이기도 하고 그리고 라이프니츠의 개념이기도 하죠. 이 개념을 주목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둘레즈의 존재론에 의해서 하이데거의 존재론적 차이 개념이 완전히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둘레즈는 로트망의 하이데거를 이제 그대로 가져오긴 하지만 그 안에서 뭔가에 주목을 하는데요. 그것이 있는 게 바로 이제 차이와 반복 한국어 번역본 160페이지에 주소 50입니다. 주소 55가요? 50입니다. 그럴 것 같은데요.
거기에 보면 이제 하이데거에 관한 긴 주석이 있죠. 차이와 반복에는 둘레스가 각 철학자들, 주요 철학자들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긴 주석을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데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그 시점을 보면 이 주름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하이데거의 그 글들에 보면은 이 주름이라고 하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특히 이제 후기 하이데거에서는 나온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근데 그 주름이라는 말이 이제 우리나라 번역은 스피파트인데 그 파트라고 하는 게 주름이죠. 스피는 둘이기 때문에 이중이라고 이제 번역이 될 수 있고, 그 다른 분들 그 용어 사용하시는 거 보면 이제 이중성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존재와 존재론의 존재와 존재자의 이중성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시죠. 그렇죠? 저는 이걸 이중성이라고 하지 않고 드레이스의 주름과 인간성을 특별히 강조하기 위해서 주름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이 주석에 보면은 G5 즉 주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하이데거의 존재론적 차이라고 하는 것은 앙뜨르 즉 뭐뭐의 사이가 아니다. 그 뭐뭐의 사이가 아니라 그것은 어떤 접힌 주름에 해당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렇게 말하기 시작하면 이 존재론적 차이라고 하는 이 자유가 존재와 존재자의 이격으로 바라보여지지는 않는 것이죠. 이 가운데 존재와 존재자는 어떤 방식으로든지 이어져 있습니다. 이거는 하이데거의 저술에서 분명히 드러나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드레이즈는 이것을 바라보면서 하이데거가 두 가지 점에서 사회 철학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성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본 바로는 두 가지인데요. 첫째, 7페이지 보면은 하이데거는 가품을 통일성에 대립시킴으로써 통일성을 여전히 어떤 근원적인 것으로 강조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이제 그 하이데거 연구자들 중에서는 하이데거의 개념 중에서는 아인파르트라고 하는 개념이 있죠. 그 아인파르트 동일자라고 하는 그 개념을 중심으로 하이데거가 존재와 존재자의 존재론적 차이를 이제 바라본다라고 하는 지점과 좀 유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간 이제 존재의 동일성으로 회귀시키는 것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블레즈가 존재론적 차이가 하는 측면이 가지고 있는 그 주름에 주목한다라고. 이 주름이 가지고 있는 내용들은 제가 8페이지에 주름동에 대해서 블레즈의 주름동에 대해서 거기에 그 분익을 해놨습니다. 블레즈의 주름동은 총 얘기를 하면 5가지고요. 주요 주름운동이라고 해서 존재론적 주름운동 3가지입니다. 온주름운동, 막주름운동, 온주름운동, 박주름운동, 안주름운동이죠. 온주름, 박주름, 안주름운동을 3위일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보면은 이게 그 차의 반복의 앞부분, 차의 인면적 종합의 그 장하고 뒷부분 5장, 강조적인 것들의 감정적 종합이죠. 그 부분에서 주로 나옵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은 이제 뒷부분에 강조적인 것의 감정 종합이죠. 그쪽에 보면은 두 가지가 더 나오죠. 하나는 뭐냐면은 막주름 운동이 나오고요. 그리고 하나는 이제 격주름 운동이 나옵니다. 이 막주름 운동과 격주름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강조가 된 얘기가 되고 있죠. 근데 막주름 운동은 항상 이제 온주름 운동과 연관되어서 얘기하고, 이 막주름 운동은 항상 또 카우스웨이스와 연관이 됩니다. 그런데 그 격주름 운동, 해플가시형이라고 하는 이 격주름 운동은 사실상 굉장히 작게 진술이 되고 있거든요. 저는 이제 그 격주름 운동에 대해서 얘기를 써놨는데, 격주름 운동은 9페이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두 번째 문단이요. 박주름 운동 안에서 운동 안에서 안주름 운동의 가치들이 여전히 항존하고 있음, 그걸 나타내는 용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도 자세히 보시면 이제 하이데거 이렇게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하이데거의 냄새가 굉장히 좀 많이 나요. 항존한다, 끈덕지게 저항한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하이데거는 이제 그런 측면이 있긴 한데, 어쨌든 이 격주름 운동이 나타내고자 하는 말은 두 주름 운동, 즉 안주름 운동과 박주름 운동이 겹쳐 있는 상태. 즉 주름 운동 자체가 겹쳐 있는데요. 이 격주름 운동은 두 주름 운동 자체의 이중적인 겹침을 나타낸다라고 저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용어가 중요한 것은 둘레즈의 주름의 존재를 겹친해야 될 가능성이 얘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둘레즈의 절에서 한두 번밖에 등장하지 않는데요. 이것은 박주름 운동과 안주름 운동의 어떤 이원성을 횡단하는 운동을 의미한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만약 이게 없다면은 사실 이제 안전 운동에서부터 뭐가 나오냐면 이제 어두운 전조가 출현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안전 운동에서 출현하는 어두운 전조는요 박주름 운동 자체가 아니거든요. 안전 운동과 박주름 운동의 어떤 겹침, 또는 중첩, 회전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 그것을 나타내는 단어가 바로 겹주 운동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유물론이 들레리 존재론을 재준하는 그런 측면들 중에 첫 번째 측면은 20페이지에 보시면은 잠재성입니다. 이 잠재성 측면들은 사실상 굉장히 미심쩍어 한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저는 이 잠재성 측면을 어떻게 바라보지 말자라고 이제 신유물론자들 입장에서 제안하고 싶냐면 그것은 이제 지층화된 형태, 잠재적 층위, 강도적 층위, 변형적 층위 이와 같은 방식으로 지층화된 형태로만 보지는 말자는 것이고 이 지층화된 형태들 자체가 주름화되어 있다고 바라봄으로써 그 주름화되면서 지층화되는 것이라고 보자는 것이죠. 이와 같은 것들이 이제 들레즈가 얘기하는 일위성의 철학 또는 이제 일관성의 평면이라고 하는 사회구도와 일맥상통한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들레즈의 존재론에서 제가 주장하는 건 이제 아실 것 같습니다. 주름의 존재를 좀 특화해서 신유물론과 연관시키는 그쪽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생기론 측면도 이를 통해서 이제 좀 비판을 하는데요. 그것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두 번째 측면은 뭐냐면 이 물러남인데요. 신유물론에 의해서 하이데거의 물러남의 태제라고 하는 것은 하이데거에 있어서 이제 물러남의 태제를 어떤 방식 동일성으로의 물러남이라고 해석하는 측면도 있고 그 동일성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차이를 가지고 있다. 그 차이 자체, 제인이라고 하죠. 다르게 표현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바로 존재론적 차이 자체로 보는 방식이 있습니다. 하이데거의 존재론적 차이 자체가 존재론적 차이다. 차이 자체를 중시하는 것이다라고 하면 이제 들레즈의 차이 자체, 즉 이념이죠. 또 이제 강도적인 것, 이제 강도가 차이 자체다라고 하는 언급이 나옵니다. 차이원국에. 근데 그와 같은 방식으로 들레즈와 연관할 수 있지만 사실상 그 하이데거가 얘기하는 그 존재론적 차이를 어떤 방식 이격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면 멀어짐이죠. 그와 같은 방식을 바라보는 방식. 아까 말씀드렸지만 트리플 O 하만이나 아니면 삼인적 실제로의 일부 논의자들이 얘기하는 방식으로 바라보게 되면 이것은 이제 신유물론적인 구도와는 완전히 멀어지게 되는 구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유물론에서는 이 잠재성의 철학이나 표면의 철학이라 하는 이문법을 좀 극복하고 그것을 주름의 이론론 또는 이제 다른 방식으로 그려져 이용을 하는 다양체의 이론론으로 이제 바라보는 것 그리고 또한 그것을 물질의 측면에서 바라보는 그 다양체로서의 물질의 이론론으로 바라보는 것이 바로 신유물론의 들레즈적인 수용 방식, 들레즈를 수용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봤을 때 이 들레즈 하이데거 수용은 전부 존재에 대한 접근 가능성 태제에 되어 있고요. 그리고 로트만과 슈리처가 그래서 하이데거 수용할 때 들레즈 하이데거 존재의 이념의 변증론을 가져온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론적으로 또한 그 접근 가능성이라고 할 때 존재론적인 입장에서 접근 가능성이야 합니다. 저는 이제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이것이 어떤 윤리적인 측면에서 어떤 정치적인 측면에서 요청되고 나서 그것이 존재론적인 요청되기 때문에 접근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한 윤리적인 것과 정치적인 것이 존재론과 분리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것은 신유물론자들이 생각하고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존재 인식론, 카렌바르드 용어를 사용하시면 윤리 존재 인식론적인 측면에서 문제를 바라보고 그를 통해서 접근 가능해져야 한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이데거식의 이제 존재론적 차이를 위격이 아니라 주름의 방식으로 바라보고 그 가운데에서 신유물론의 존재론적인 측면과 윤리적인 측면 그리고 인식론적인 측면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여기에 이제 사용되는 용어들을 이제 얘기하자면 아는 자와 알아지는 것들 사이 미문법이 아니라 아는 것과 알아지는 것의 존재론적인 연루, 얽힘과 같은 것들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거기서부터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제가 앞에서 시간 배분을 너무 못해가지고 지금 시간을 많이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오늘 발표 내용이 사실은 굉장히 많은 내용을 담고 있거든요.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둘레집 철학회가 아니어가지고 사실은 이게 말하다 보면 엄청 많이 지금 할 얘기가 많은데 제가 이제 큰 틀에서만 오늘 큰 주제에 맞춰서만 좀 설명을 드리면 어쨌든 둘레주의 존재론이 신유물론의 지형을 만드는데 가장 근본적인 원천으로서 작동한 건 맞다. 그런데 지금 이제 박준영 선생님은 둘레주의 존재론을 생기론적 유물론, 스피노자나 라이프니츠에 기반한 생기론적 유물론으로만 볼 수는 없다라고 보시고 지금 이 원고에 따르면 이제 신유물론에 대한 어떤 이제 틀이 계시고 그 관점에서 둘레즈를 제가 봤을 때는 신유물론을 거의 수행적 유물론의 관점으로 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에서 둘레즈의 철학을 재해석해야 된다. 그리고 그 재해석의 근거로 로트맘을 경유한 이제 하이데거와의 둘레즈의 관계를 지금 길게 지금 논증을 하신 것 같아요. 그 로트맘과 하이데거를 경유한 그 둘레즈와의 관계 논증은 사실 둘레즈 철학 안에서도 좀 논란이 많이 될 수 있고 왜냐하면 둘레즈의 물질 존재론이나 강조적 존재론 이런 것에 대해서도 잠재성의 존재론과 관련해서 주로 이제 스피노자나 베르그송 얘기 많이 했지 하이데거하고 관계를 잘 안 짓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좀 신선한 시도일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는 또 다른 또 별도의 논의가 필요할 거라 생각하는데 일단 지금 신유물론과 관련해서 제가 이제 좀 여쭙고 싶은 것은 둘레즈의 존재론을 그래서 생기적 유물론이 아닌 수행적 유물론 또는 신유물론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방식으로 재해석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셨을 때 그 수행적 유물론이나 신유물론이 어떤 것인가 그거를 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아까 문규민 선생님 계셨을 때 생기적 유물론에 대해 서로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문규민 선생님은 생기적 유물론을 어떻게든 방법론적으로 좀 구제하려고 하시는 편이었다면 박준영 선생님은 그거를 신유물론 논에서 빼버리려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신유물론에 대한 근본 개념이 서로 다르세요. 그래서 어떤 스펙트럼으로 보고 계신지 궁금한데 둘레즈에 대한 해석도 다르기 때문에 조금 그 부분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너무 급하게 말씀드려서 죄송해요. 아니 뭐 시간 때문에 그래서 그 수행적 신유물론과 이제 생기적 신유물론의 관계 이제 보면 이제 수행적 신유물론이 생기적 신유물론을 비판하는 건 분명합니다. 뭐 문헌적 근거야 그 2019년에 나온 하나과 개념들 그리고 토마스 네이거 와이스 뉴머추럴리즘이라고 하는 논문의 한 챕터로 들어가 있고요. 근데 생기적 신유물론에 대한 비판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제 생기적 신유물론이 가지고 있는 아까 얘기했듯이 문규민 선생님 발표에서 있었던 것과 같은 방식의 의인화라고 하는 것은 사실 좀 문제가 안 돼요. 대신에 이제 그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왜 실체화하느냐, 그리고 이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측면들이 있는데 그 다양성의 측면들, 차이의 측면들이죠. 그 차이 측면들, 물리적인 의미에서 봤을 때, 생물학적인 의미로 봤을 때, 화학적인 의미로 봤을 때 여러 가지 측면들. 이건 사실 캐서린 헤이즈도 책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죠. 왜 그렇게 못 보느냐. 제인 베넷이라는 비판 부분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이라고 하면 그 생명을 하나의 이제 어떤 전체적인 실체, 본질주의적인 방식으로 바라본다는 것이 주요 수행적 신유물론자들이 생기론을 바라보는 비판적인 지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비판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이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완전히 부정하지는 않죠. 왜냐하면 생기적 신유물론이 가지고 있는 이제 여러 가지 측면들 중에서 그것이 가지고 있는 재현적 측면들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지고 있는 기능도 부정하지 않죠. 대신에 그것을 어떤 식으로 받아들여서 수행적 신유물론은 그것을 이제 비판적인 시절의 한 부분으로 이제 보는 것이고 수행적 신유물론이 선생님 질문이 수행적 신유물론? 예, 수행적 신유물론의 신유물론, 수행적 신유물론과 신유물론. 신유물론과 수행적 신유물론의 관계? 네. 둘레즈 존재론의 관계? 네. 사실 그거죠? 네. 제가 지금 말을 되게 급하게 하고 있거든요. 아 죄송해요.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수행적 신유물론은 이제 신유물론들 가운데에서도 이제 최근 이제 좀 시간이 지났으니까 최근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물질을 바라보는 관점이라고 할까요? 물질을 바라보는 관점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생기적 신유물론이라고 하는 그 전의 관점들에 대한 비판적인 재정립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비판적인 재정립 안에서 주로 이제 누구의 철학을 가져오냐면 카렌 바라드의 철학을 가지고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카렌 바라드가 얘기하는 물질적인 것,
카렌 바라드의 미팅을 이루면서 학교에 보면 이제 물질은 현상이다라는 얘기를 하고요. 이때 현상은 칸트적인 의미의 현상은 아닙니다. 그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장치들의 컨피규레이션 또는 리컨피규레이션을 통해서 생겨나는 어떤 생겨나는 것 또는 빛이 그 자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상들 안에서 어떤 사건들 또는 거기에서도 윤리적인 것들이 생겨나게 되는 지점을 이제 절단이라고 얘기를 하죠. 행위적 절단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카렌 바라드의 여러 용어들을 카렌 바라드의 사상을 이제 긍정적으로 취합하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소행적 신유물론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행적 신유물론은 카렌 바라드의 에이전셜 리얼리즘, 다시 말해 행위적 실제론과 굉장히 친연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아시다시피 기본적으로 신유물론이 가지고 있는 물질에 대한 능동성 그리고 그 물질이 가지고 있는 이제 창조성 같은 것을 기본적으로 인정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것이 가지고 있는 비제한성 같은 것들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이 비제한성이 등장하는 이유는 카렌 바라드가 물리학자로서 양자역학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양자역학이 가지고 있는 입자의 비제한성 같은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소행적 신유물론의 신유물론이라고 했을 때 소행적 신유물론의 이 핵심은 물질적인 것들의 창의성, 능동성을 인정하고 카렌 바라드가 얘기하는 존재 인식, 윤리 존재 인식론의 격화도, 즉 아는 자와 알아지는 것들이 서로 연루되는 방식. 이 안에서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로컬라이징, 즉 국지적인 방식으로 생산되는 것이고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때 주관과 객관은 이분법이라고 하는 것은 소용없게 되는 것이다. 또는 물질과 당근의 이분법은 여기에서 하나로 얽혀 들어가는 것이고 그 이분법 자체는 여기에서 소용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지점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하게 소행적 신유물론에서는 물질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성을 어떤 개념을 사용하냐면 페덱시스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저는 이것을 방행이라고 옮기고 있는데요. 이 방행적 측면인데 이 방행적 측면은 브라운 운동도 아니고 확률적인 것도 아니며 가능적인 것도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컨대 이제 발이 움직일 때의 모습과 비슷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건 자율적인 것도 아니고 비자율적인 것도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운동을 만들어내는 발의 움직임들, 걷는 방식들 이런 것들이 이제 페덱시스의 예로 듭니다. 이 방행적인 의미에서 이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이것이 좀 비제한적이죠. 그래서 이제 신유물론은 늘 이제 어떤 비제한적인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제한적인 표현 방식들을 가지고 복원합니다. 이런 것들이 부정할 수는 없죠. 제한적인 것들을 살려서 비제한적인 것을 드러내는 것, 그 대표적인 것은 페덱시스라고 하는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 개념이 가지고 있는 특성 중에 하나는 그것을 예로 들 수 있다는 것이죠. 예로 제한적인 예죠. 브라운 운동. 토마스 네일은 그 책에서 이제 이 브라운 운동을 페덱시스의 한 예로 듭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얘기를 꼭 붙이죠.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이제 물질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는 물질이 가지고 있는 비제한성을 인정하고 또는 그 제한적인 표현을 통해서 비제한적으로 다가가는 물질 담론적인 방법을 있게 됩니다. 물질 담론적인 방법을 가지고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혹시 플로어에서 질문 있으시면 한 분만 질문 받을게요. 제가 너무 시간을 많이 써가지고 안 계시면 혹시 그 격중 운동 같은 거를 교차성이라고 생각해도 좋을지 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네, 교차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교차라는 말을 루크레티우스의 사물의 존재에 대하여에도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페미니즘의 교차성에도 나오죠. 그리고 이제 그 토마스 네일의 운동과 존재, 거기도 이제 그런 것이 나옵니다. 교차라고 하는 것은 전제론적으로 얘기하면 하나의 계열과 또 다른 하나의 계열이 만날 때 이것을 교차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제 또한 이제 페미니즘에서 얘기하는 그 교차성이라고 하는 인종, 성별, 민족, 직업, 계급과 같은 것들이 어떤 한 신체에 등록되는 과정, 그 과정 안에서 어떠한 비정체성이라고 하는 게 생겨나는 과정, 이것을 이제 얘기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신유문에서 이제 지금 여기서 얘기할 격주름 운동, 블레이즈의 격주름 운동이 바로 그와 같은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안주름 운동의 계열과 박주름 운동의 계열이 하나로 겹치는 시절이 바로 그 시절이기 때문이고, 그 안에서 어떤 어두운 전조가 생겨나며 그 어두운 전조를 통해서 의미, 사건이 생겨나기 때문에. 예, 지금 그 격주름 운동과 교차와 이런 관계, 둘레주의 존재론과 신유물론, 특히 수행적 유물론하고의 관계는 저도 사실 좀 질문할 게 많은데 지금 그 부분은 얘기를 길게 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나중에 식사하면서 좀 하시고요. 죄송합니다. 오늘 여기서 박준영 선생님 발표는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시간을 많이 잡아서 죄송합니다.